존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정말 창조적인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특히 예술 쪽에 있는 분들, 아니면 미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 강의는 예도가 세잔느에 대한 미학을 연구했던 메를로 퐁띠의 의미와 무의미, 그 다음 이미 강의를 끝낸 거죠. 눈과 정신. 그 다음에 후기 작품 중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미학을 읽다가 이 세잔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에서 오노레 드 발자크, 이 드도 사실은 발자크는 평민 출신이죠, 그죠? 자기가 귀족으로 보이도록 드를 넣었는데 실명도 아니죠. 어찌되었건 야심찬 위대한 문학가, 이 발작에 대한 아주 독특한 야심가죠, 그죠? 그런데 참 탁월한 고전들을 많이 남겼어. 라 코메디 위면느, 이게 이제 한 90몇 권 되는데요. 이걸 다 읽은 어떤 프랑스인들이 몇 명 될까? 대가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로 방대한데, 그 메를로 퐁떼 미학을 읽다가 세잔느가 환장하면서 읽은 책이 바로 이 오노레 드 발자크의 미지의 걸작이에요. 그래서 예도가 이걸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철학자로서 정말, 발자크도 어떻게 보면 철학자로서 어떤 예술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고, 읽으면서 정말 예술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참 많다. 철학자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어떤 사유와 접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읽으면서 헤겔이 예도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발자크의 루시에 데브르 앵꼬니, 이 작품을 헤겔로 푼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어디에서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예도를 읽으면서 완전 헤겔이 떠올랐어, 헤겔이. 그렇다고 발작이 헤겔의 어떤 절대정신, 정신현상학을 읽었다. 미학은 뭐 그 시대에 나왔으니까 미학은 읽었을 리가 없죠, 그죠? 시간적으로 정신현상학 정도인데, 저는 그걸 읽어서 뭐 발작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어찌되었건 독일의 낭만주의의 어떤 그 정신과 영혼을 강조하는 그 생명력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출처는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헤겔이 떠올랐어. 대가는 서로 어느 극지점에 가면 만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죠? 그 점에서 예도는 이 미지의 걸작을 미친 듯이 몇 시간 만에 읽었어요. 그런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야. 할 얘기도 많고, 특히 예술가들에게도 엄청나게, 그죠?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 이걸 해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철학적인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전 미학 작품이에요. 철학자들이 아름다움 자체를 사유하고, 이건 플라톤도 했잖아, 그죠? 아름다움 자체가 뭔지 이런 게 다 나타나.
미지의 걸작에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네 사람 나오죠. 그죠? 뿌쌍이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신진화가, 그 다음에 뽀흐비스라고 하는 지금 잘 나가는 아주 유명한 화가, 그 다음에 유명하긴 한데 이미 늙어버린 아주 고령의 화가 프렌호퍼, 그 다음에 뿌쌍의 연인이자 뮤즈이자 어쨌든 뿌쌍의 여자인 줄레트, 이 네 사람이 나와. 거기에는 미술의 역사도 나와. 그런데 이 작품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뿌쌍이 당대에 유명했던 화가였던 뽀흐비스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프렌호퍼를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돼. 작품이 뭔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고 프렌호퍼의 집으로 옮겨서 또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걸작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정말 많아. 그래서 프렌호퍼는 어떻게 보면 발작이 만들어낸 인물이겠죠. 소설이니까. 그런데 뿌쌍과 포흐비스는 실제 실존했던 예술가였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1831년도 작품이니까 아마 17세기, 18세기 실존했던 화가였어요. 화가를 등장시키고 프렌호퍼는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노화가가 바로 늙은 이 화가가 어떻게 보면 미지의 걸작을 만든. 그래서 포흐비스의 그림을 보면서 막 호통을 치고, 뿌쌍에게는 어떤 예술이 뭔지를 가르치는, 이 두 사람에게 다 가르치죠. 그 대화가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 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포흐비스가 자기의 작품을 보여줬어. 자기의 작품을 보여줬는데 프렌호퍼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막 혹평을 해요. 혹평도 보통 혹평이 아니야. 네 그림에는 네가 그린 이 거룩한 여성, 성녀라 그러죠. 성녀의 그림에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색채와 또 형태를 나타내는 대생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생명력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형태만 나타난 그런 그림이다. 그런데 진정한 위대한 그림은 그 그림에서 뼈대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물의 존재, 그 다음에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영혼과 정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헤겔도 자기 미학에서 이런 얘기 하죠. 정신의 운동에서 이 생명력을 표현하는 게 예술가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술은 17세기 고전주의 예술가들이 한 것처럼 어떤 사물을
모사하고 실물을 그럴듯하게 모방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전주의 작가들은 표상이 중요했어. 실물을 실물 그대로 그리려고 했어. 그런데 이런 그림의 문제점은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래서 고전주의 화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 그런데 이 프렌호퍼는 티치아노나 라파엘로를 존경하는 르네상스 화가들을 어떻게 보면 탁월한 화가들로 생각하는 그런 노화가야. 그러니까 헤겔한테서도 절대정신에 나타난 최고의 어떤 종교성을 표현하는 미학, 상징미학,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변증법적 운동을 그죠 거치잖아. 거기서 이미 여도가 강의를 2편이나 하고 아직 한 2편 더 해야 돼. 헤겔미학도.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운동을 거쳐서 마지막에 그죠 도달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라든지 어떤 신적 정신과 생명을 표현하는 그 예술이 바로 헤겔이 바라보는 정점에 이른 그런 낭만적 예술이었어.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와 같지는 않아, 당연히. 그러니까 헤겔의 미학이나 헤겔의 철학에서도 정신과 이 무한자의 정신, 그 다음에 인간에게, 그리고 이 무한자의 정신이 온 세계의 존재자들에게 깃들어져서, 그죠? 깃들어져서 나타나는 그 생명력과 정신, 이게 예술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작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예술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예술은 그래서 어떤 사물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표현한다 그래. 정말 배울 게 많아.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표현하는 자야. 그러니까 재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고 창조하는 거야. 그 대신 그 창조에는 사물의 정신과 영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대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색깔이 바로 생명을 주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잔의 예술로 가는 거야. 그래서 메를로퐁티의 어떤 미학에서도 이게 나타나.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세잔은 대생을 무시하고 색깔을 통하여 대생을 대체하는 듯한 그런 기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찾아갖고 만들어갔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공부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 자체에 대하여 고민했던 그런 화가였다. 그런데 아름다움 자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움 자체가 세상에 있나요? 그런데 이 프렌호퍼는 미술은, 회화는 이 아름다움 자체가 자기를 생명으로서 보여줄 때까지 화가는 그걸 끊임없이 통찰하고 열정을 갖고 광기를 갖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아름다움, 생명과 영혼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죠? 그런 해화를 꿈꿨던 자야. 이런 것도 해결과 일치해요.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생명력.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 미 자체를 추구하는, 그게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프렌호퍼가 그 당시 당대 유명했던 어떤 그 화가였던 포흐비스의 성녀에 대한 작품을 까면서, 그죠? 자기의 미술에 대한 어떤 견해를 제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술가는 누구냐?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어떤 미를 추구하는 그런 자인데, 이러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추구 있죠, 그죠?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추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그걸 알아야 돼. 예도 강좌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 절대적인 생명을 표현하는 아름다움, 그건 없어. 그래서 프렌호퍼가 그 두 명의, 그죠? 푸쌍과 포흐비스에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아름다움 자신이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이건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켜. 그래, 이런 것에서 메흘로뽕띠도 어떤 마지막으로 가면서 존재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그 작품을 그리는, 세잔으로 말하면 생트 빅투아르 산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형태와 그 아름다움이 살아있음을 곧바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죠?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압축해서 표현하는 자가 예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화가가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을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이론이고, 당신이 어떤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뭐냐? 이러니까 자기는 뭐 10년 동안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게 미지의 걸작이죠. 그리고 있는데 뭔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10년 동안 완전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서 완성을 못하고 있다. 당연히 10년 동안 모델로 있었던 그 여인이 캐트린 레스코겠죠, 그죠? 캐트린 레스코인데, 이게 불어 원문에 보면은 이게 라 누벨 누아주에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벨 누아제즈는 불어로 뭐예요? 누드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누드 모델을 그린 그 여인의 이름이 캐트린 레스코야. 그러니까 캐트린 레스코라고 하는 모델을 삼아서 살아있는 어떤 초상화를, 그지? 그리는 거잖아. 10년 동안 그렸는데 아직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완성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응? 완성을 못하고 있다. 응? 그래서 포흐비스가 이제 진짜 절대적인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뿌쌍의 여인인 줄레트가 정말 이 세상에서 완벽한 미를 가진 그런 여자일 거다. 이래서 이제 뿌쌍이 예술에 대한 어떤 야망도 있고 그래서 자기 여인을 설득해서 이 프렌호프한테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델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실제로 감탄을 하고 옷을 벗으면서 정말 감탄을 해요. 프렌호퍼가.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캐트린 레스코의 초상화를 완성해. 그래 여러분들 봐봐. 완성을 하긴 한다고.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완성한 그림을 보여준다.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가 알 수 없는 색깔과 알 수 없는 선으로 덧칠된 발 한쪽만이 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뿌쌍과 포흐비스는 정말 살아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작품을 다 불태우고 거기서 죽은 시체로서 발견돼. 그래서 프렌호퍼가 남긴 그래서 불태워진 그 작품이 바로 미지의 걸작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미지의 걸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봐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프렌호퍼가 자살했을까? 죽었을까? 여기서 예술가의 어떤 정신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거죠. 그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어떻게 그가 예술을 하겠어?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어떤 열정과 추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 이게 심지어는 광기로 드러날 정도로 나타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어떻게 보면 저거야. 그죠? 그런데 이 광기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을 맛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10년 동안 보내는 게 예술가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프렌호퍼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그러면서도 그 절대미에 대한 절대미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떤 열정, 광기에 가까운 열정.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미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표현하려고 그래도 매번 좌절이 되는 거야. 이게 예술가의 어떤
이 경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프렌호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존재 숲에 있다가 모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지금 장소를 찾았어. 그러니까 예술가는 절대적인 자기 예술 작품에 대한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하여 당연히 고뇌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어떤 광기에 가까운 열망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프렌호퍼처럼 10년 동안 살아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절대미를 추구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거는 항상 좌절을 갖고 와. 그래서 광기와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살았다고. 이게 예술가의 어떤 그런 고통이자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갖고 있는 예술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절대미가 존재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줄리엣의 현존하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표현한 캐트린 레스코에 대한 이 작품이 성과 색으로 뒤범벅되고 혼돈만이 나타난 것에서 발 하나가 딱 나왔잖아. 어떻게 보면 그 캐트린 레스코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한 부분만 나타난 그 발만 나타난 살아있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전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원한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서의 아름다운 절대적인 미가 있느냐? 없어요. 예도가 철학자로서 가르쳐 줄 건 그거예요. 그건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 그러나 이게 없이는 예술가의 어떤 이 예술가의 영감을 자극하는 이 절대미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예술가는 또 예술가가 아니야. 즉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헤겔이 이야기하는 무한자의 정신과 무한자의 어떤 영혼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세계에 깃들어 있는 사물의 정신과 존재의 영혼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절대미는 붙잡았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차연이에요. 데리다 용어로 차연이에요. 예도의 클라스가 나오죠. 그 미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 미를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할 뿐이야, 예술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그 미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작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걸 찾아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지만은 결국 완성은 없어요. 세잔도 수십 번,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 생트 빅토르에 대한 그림을 그렸지만은 수천 번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수백 번 그렸어. 하나의 사과를 그리려고 수백 번 시도했어. 예를 들면 수십 번, 수백 번 시도했어. 그런데 세잔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아름다움도 현실 세계에서는 완성된 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예술가의 어떤 영감이에요. 광기에 미치도록 예술가는 그걸 추구해. 시인이든
화가든 조각가든 다, 그죠? 어떻게 음악가도 그럴 수 있어.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완전한. 그래서 천상의 소리로 들리기를 원해, 천사들의 노래로,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걸 만들었을 때 딴 사람이 들으면 그게 뭐 괜찮다고 그러지. 근데 본인이 만족하느냐? 만족 못해요. 이게 대가야. 예술의 대가들은 이러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이러한 광기에 가까운 추구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의 절망 사이를 일평생 왔다 갔다 하다 죽는 자들이에요. 이게 예술가예요, 여러분. 발자크의 미지의 걸작이 다시 읽힐 겁니다. 얘도는 철학자잖아. 철학자가 줄 수 있는 어떤 통찰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백날 읽어도 이런 사유까지는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이렇게 정리된 사유로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미 자체, 아름다움 자체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가 표현했던 10년 동안 표현했던, 어떻게 보면 그 캐트린 레스코에 대한 이 그림이 실제 질레트에 현존하는 아름다움을 봤을 때 너무나 대조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돼서 뭔가 표현이 됐지만 부분에 살아있음, 발 하나에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 절망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10년 동안 추구한 자기의 작품이 단 한 부분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표현하는 걸로 그쳤다. 응? 이게 예술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프렌호퍼의 이 노예술가의 죽음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걸 시사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남이 볼 때는 그래도 야, 이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이다. 지상에서의 예술은 끝났다 그럴 정도. 그래서 천상에서만 가능한 예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해왕 거야, 이거는. 절대 미술인 거야. 이건 해결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해결이야, 그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지의 걸작 안에서도 부상의 대생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서 광기 어린 색채를 칠해서 살아있도록 만들잖아. 프렌호퍼가. 그런 장면도 나타나. 그런데 이 프렌호퍼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왜 절망했나? 질레트의 아름다움, 현존하는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10년 동안 아니면 일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프렌호퍼의 예술관을, 그죠, 해체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 일평생을 추구해도 절대 미는 표현될 수 없고, 그게 질레트를 보고 질레트의 완전한 아름다움에 좌절한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현실로 나온 거일 수도 있어, 예술 세계에서.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철학자로서 질문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질레트의 아름다움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마 프렌호퍼가 계속해서 살아서 질레트를 또
모델로 해서 영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해야지. 해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미완성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질레트가 갖고 있었던 완벽한 아름다움 자체도 아마 다음 순간이 되면 또 차연되는 아름다움이 될 거예요. 아름다움 자체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현존하지 않는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 다가갈 수 없지만 낙관적으로 실제계에 만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근접하게 하는 자들이 예술가들이라. 상징계로부터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이 실제에 접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술가라고 하는가. 정말 배울 거 많죠. 그래도 실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 이게 예술가라고. 아름다움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존재자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야 하는 순간 이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이것과 이것이 아님 사이를 반복해서 절망하고 광기 어리게 추구하고 또 절망하는 이런 변증법을 일평생 살았던, 그러면서 죽음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해요. 자기 작품을 불태워버리고 죽어버려. 엄청나게 많은 걸 시사해 주죠. 그죠? 프렌호퍼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